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배달 소년 윤호는 미끄러운 길에서 검은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변상은 꼭 할게요. 알바에서라도.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차에서 내린 할머니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윤호의 얼굴을 보자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눈매, 그 미간 주름. 20년 전 사라졌던 손자 도윤과 똑같아. 집까지 데려다 준 할머니가 윤호의 엄마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 씨? 어머님?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런데 윤호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이 할머니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 와서 왜요? 진실을 알게 된 윤호는 분노로 떨며 할머니를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엄마가 쓰러지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세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으로 얽히게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윤호는 눈을 뜹니다. 알람 소리보다 몸이 먼저 일어나는 습관이 생긴 지 벌써 2년째입니다. 좁은 방 안은 어둡고 차가웠죠. 겨울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이불을 천천히 걷어내고 일어섭니다. 옆방에서는 엄마 영희가 힘겹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호는 조용히 세면대로 향합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19살이라고 믿기 힘든 모습이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였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듯 구부정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탁자 위에는 빨간색 독촉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고지서였죠. 윤호는 그것을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쉽니다. 벌써 전기세 독촉장이네. 오늘은 꼭 배달 많이 뛰어야 해. 윤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재킷을 걸칩니다. 두툼하지도 않은 얇은 점퍼였지만 그나마 바람을 막아주는 유일한 옷이었어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기 전 윤호는 잠시 엄마 방 앞에 섭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영희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호와 눈이 마주치자 영희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윤호야, 벌써 나가니? 밥은 먹고 다녀. 엄마는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호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약간만 해도 한 달에 얼만데. 그냥 푹 쉬어, 엄마. 다녀올게. 윤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엄마의 아픈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며 윤호는 지난 몇 년을 떠올립니다. 아빠는 윤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엄마는 홀로 윤호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노동 탓에 허리를 다쳤고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윤호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아르바이트가 지금은 3개로 늘어났어요. 아침 배달, 점심 배달, 저녁 배달. 윤호의 하루는 온통 배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탄 윤호는 시동을 겁니다. 엔진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가릅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윤호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고 출발합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아파트 3층이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은 고됐지만 윤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을 해낼 뿐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오전 배달을 마친 윤호는 잠시 한숨 돌리기 위해
편의점에 들립니다.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오토바이 옆에 앉아 먹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잔뜩 찌푸린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비 안 오려나. 윤호는 혼잣말을 하며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탑니다. 점심 배달은 더 바빴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고 윤호는 쉴 틈 없이 움직였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해야 돈이 되니까요. 저녁 무렵 윤호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배달지로 향합니다. 손님은 친절했고 작은 팁까지 건네줬어요. 고생 많으시네요. 추운데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 한마디에 윤호는 울컥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나 가슴에 와닿는 줄 몰랐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윤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엄마는 여전히 방에 누워 있었어요. 윤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엄마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열은 없었지만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약 먹었어? 윤호의 물음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먹었어. 걱정 마. 너는 밥 먹었니? 윤호는 대답 대신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식사는 하지 못했지만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윤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몸을 눕힙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내일도 또 일어나야 합니다. 내일도 배달을 뛰어야 하고 엄마의 약을 사야 하고 밀린 공과금을 내야 하니까요. 윤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이 끝없는 터널의 끝은 어디쯤일까? 그러나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희망의 불빛만이 윤호를 지탱하고 있었죠. 윤호는 이미 어른보다 더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19살 소년의 어깨는 너무나 무거웠고 그의 일상은 고단함과 체념으로 점철된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언젠가 올지 모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라도 윤호는 오늘도 버텨냅니다. 며칠이 지나도 윤호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배달을 뛰고 엄마의 약을 챙기고 밤늦게 돌아오는 반복이었죠. 그런데 이번 주는 유독 비가 자주 내렸어요. 장마철도 아닌데 하늘은 계속 흐렸고 구름은 무겁게 대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윤호는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지만 순식간에 억수 같은 폭우로 변했죠. 윤호는 황급히 오토바이 속도를 높입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어요. 헬멧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눈을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제발 오늘만이라도 무사히. 윤호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 오는 날 배달은 정말 위험했거든요. 길은 미끄럽고 차들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윤호는 신호등이 있는 큰 사거리에 도착했어요. 빨간불이었습니다. 윤호는 브레이크를 잡으며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어요. 비에 젖은 차체는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윤호는 차 옆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끄러운 노면 때문에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말았죠. 윤호는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쾅!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윤호는 차의 옆면을 스치며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오토바이는 미끄러지며 바닥에 쓰러졌고 윤호도 함께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무릎에서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빗물과 섞인 피가 손에서 흘러내렸죠. 윤호는 황급히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떡하지, 외제차잖아.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까? 윤호의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약값도 빠듯한데 차 수리비까지 물어줘야 한다니. 윤호는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부인이 천천히 내렸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은 노부인은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빗물이 노부인의 은발을 적셨지만 노부인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어요. 노부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노부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윤호는 그 목소리에 잠시 얼어붙었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윤호는 당황한 채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변상은 꼭 할게요. 알바에서라도 꼭 갚을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호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선아는 윤호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선아의 시선은 윤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선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윤호의 얼굴, 그 눈매, 미간의 주름, 입술의 모양,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선아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20년 전 사라졌던 손자 도윤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기였던 도윤이 이렇게 자랐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선아는 손을 들어 입을 가렸습니다. 혹시?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니? 윤호는 고개를 들어 선아를 바라봅니다. 윤호요. 이름이 윤호입니다.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윤, 윤호, 비슷한 이름, 비슷한 얼굴. 이것이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선아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많이 다쳤구나. 먼저 병원에 가야겠어. 차에 타렴. 윤호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집에 가면 돼요. 하지만 선아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 손에서 피가 나고 있잖니. 무릎도 다친 것 같고. 어서 타렴. 윤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아의 단호한 눈빛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거든요. 운전기사가 윤호의 오토바이를 차 트렁크에 싣고 윤호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향기가 났어요. 윤호는 이런 고급차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좌석은 부드러웠고 모든 것이 낯설었죠. 선아는 윤호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선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 사니? 집이 어디니? 윤호는 주소를 말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이 있는 동네였죠.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사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내가 차를 박았는데. 윤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아의 따뜻한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선아는 윤호를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볼수록 도윤과 닮았어요. 선아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눈시울은 뜨거워졌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선아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자일까?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걸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끌렸고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차는 윤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앞에서 차가 멈추자 윤호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리비는 꼭 갚을게요. 연락처 주시면. 하지만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단다. 수리비는 신경 쓰지 마. 그것보다 선아는 윤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집에 계시니?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계세요. 그런데 왜요? 선아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인사드리고 싶구나. 괜찮겠니? 윤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데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윤호는 선아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낡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자 영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영희는 윤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호야, 무슨 일이야? 손은 왜 이렇게 됐어? 그리고 영희의 시선이 선아에게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선아 역시 영희를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희와 선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호는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이분을 아세요? 윤호의 물음에도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선아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영희 씨가 맞나요?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머님. 영희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윤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이분을 어머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윤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듯 벽을 짚었어요. 선아는 황급히 영희를 부축했습니다. 앉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선아는 영희를 소파로 이끌었어요. 영희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윤호도 엄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엄마, 괜찮아? 약 먹어야 해?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선아는 영희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아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그리움, 미안함, 죄책감, 그리고 희망.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열어 손수건을 꺼냈어요. 눈가를 가볍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이 넘었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정말 오래됐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어요. 윤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엄마와 이 할머니가 20년 전에 알던 사이라고요? 윤호는 혼란스러웠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은 끼어들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선아는 영희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의 영희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밝은 미소와 생기 넘치는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영희는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몸도 많이 마르고 약해 보였습니다.
선아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선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수원역 근처에서 살지 않았나요? 영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선아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쯤요. 작은 원룸에서 살았었죠. 기억나세요? 영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2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수원역 근처의 작은 원룸. 그곳에서 영희는 도진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선아의 아들 도진. 영희가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영희는 눈을 감았어요.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도진은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반항적이었어요. 집안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죠. 그러다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는 평범한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이었어요.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임신을 했어요. 도진은 기뻐하며 영희를 꼭 안아줬죠. 우리 아이가 생겼어. 정말 기뻐.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도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진의 가족이 알게 됐던 겁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평범한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을. 선아는 직접 영희를 찾아왔었어요. 그날의 기억이 영희에게는 아직도 악몽처럼 남아 있습니다. 선아는 차갑게 말했었죠. 당신이 우리 도진이랑 헤어져 줘야 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우리 아들은 어울리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말아요. 영희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저는 도진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아이도 있어요. 제발 저희를 떼어놓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선아는 단호했어요. 결국 선아는 도진을 강제로 집으로 데려갔고 영희와 아이를 떼어놨습니다. 영희는 홀로 아이를 낳았어요. 작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영희는 아기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도진의 도자를 넣어서요. 하지만 영희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고 돈도 없었어요. 결국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죠. 잠깐만이야. 엄마가 돈 벌어서 곧 데리러 올게. 영희는 울면서 아기를 시설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아기는 사라진 뒤였어요. 시설 측은 아이가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죠. 영희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아이를 찾으려 발버둥 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진에게도 연락했지만 도진은 이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영희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아이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후 영희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윤호를 낳았죠. 하지만 남편은 윤호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고 영희는 또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영희는 공장에서 일하며 윤호를 키웠어요. 하지만 무리한 노동 때문에 허리를 다쳤고 지금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영희는 눈을 떴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어요. 선아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수원역 근처에서 살았어요. 도진 씨랑 함께요. 그 말에 윤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진? 그게 누구예요? 영희는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에게는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어요. 영희는 윤호에게 아버지가 하나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윤호가 알고 있는 아버지, 그 사람만이 전부라고요. 하지만 사실 영희에게는 또 다른 과거가 있었던 겁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됐나요? 도진이와의 아이 말이에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르겠어요. 시설에 맡겼다가 잃어버렸어요. 입양됐다고 하던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영희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저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선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들을 떼어놨어요. 제가 아이를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2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손자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윤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에게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고요? 자신에게 형제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사라진 형제가요? 윤호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천천히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 혹시 너의 생년월일이 언제니? 윤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2005년 3월 5일이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니구나. 선아가 찾는 손자는 2003년생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아는 윤호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윤호는 도진과 너무나 닮았어요. 어쩌면 영희가 나중에 만난 남자가 도진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선아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영희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윤호도 있고. 영희는 윤호를 바라보았어요. 윤호야, 미안하지만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줄래? 엄마가 이분이랑 할 얘기가 있단다. 윤호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이 간절했거든요.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엄마. 천천히 얘기해. 윤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문을 닫은 후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거실에는 다시 영희와 선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때 제가 너무 잔인했어요. 당신과 아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우리 도진만 생각했죠.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그 후 얼마 안 가 사고로 죽었어요. 당신을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게 다 제 잘못이에요. 영희는 놀라며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진 씨가 저 때문에? 영희는 몰랐어요. 도진이 사고로 죽었다는 것만 알았지 그 이유까지는 몰랐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아팠어요. 선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손자를 찾으려고 20년 동안 애썼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보기도 했고 시설을 다니며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선아는 울먹였습니다. 제 죗값이에요.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영희는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아들을 잃고 손자도 잃고. 영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도 미워했어요. 정말 많이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미워할 힘도 없어요. 그냥 지쳤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슬픔과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이제 과거를 묻어야 할 때라는 것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요. 엄마와 할머니는 오래된 비밀을 향해 첫 발을 디뎠습니다. 낡은 거실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영희와 선아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을 닦고 숨을 고르고 다시 과거를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선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희는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어요.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0년 전이었어요. 저는 수원역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혼자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진 씨가 식당에 왔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달랐어요. 다른 손님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죠. 선아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 도진의 이야기였어요. 선아도 그 시절의 도진을 떠올렸습니다. 반항적이고 자유로웠던 아들. 집안의 기대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길을 가려 했던 아들. 선아의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도진 씨는 자주 식당에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었는데 점점 대화를 나누게 됐죠. 도진 씨는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야기를 잘했고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도진 씨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도진 씨가 오는 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영희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때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몇 달 후에 도진 씨가 고백했어요. 저를 좋아한다고, 같이 살고 싶다고. 저는 놀랐어요. 도진 씨 같은 사람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한다니. 하지만 도진 씨는 진심이었어요. 저도 도진 씨를 좋아하게 됐고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 선아는 아들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도진의 반항도 일시적일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작은 원룸에서 살았어요. 좁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도진 씨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충분했죠. 영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요. 영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너무 생생했거든요.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을 보았을 때의 떨림. 도진에게 말했을 때 도진이 보여준 환한 미소. 도진 씨는 정말 기뻐했어요. 저를 안아주며 울었어요. 우리 아이가 생겼다고. 정말 행복하다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죠.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아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어요. 아들이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 그것도 아이까지 생겼다는 것을. 선아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처음에 반가웠어요. 도진 씨의 어머니시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아에게도 생생했어요. 선아는 영희를 보자마자 판단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들의 미래를 망치는 사람이라고. 선아는 그렇게 믿었어요. 영희는 손을 더욱 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도진 씨와 헤어지라고. 저 같은 사람이랑 도진 씨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저 때문에 도진 씨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영희의 목소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달렸어요. 도진 씨를 사랑한다고, 아이도 있다고, 제발 저희를 떼어놓지 말아달라고. 선아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선아는 그때 냉정했어요. 영희의 울음도 애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돈이 필요하면 줄게요. 병원비도 생활비도 드릴게요. 하지만 도진이는 보내줘야 해요. 선아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어요. 며칠 후에 어머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죠. 저는 집에 없었고 도진 씨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도진 씨를 강제로 데려갔어요.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선아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람들을 보내서 도진이를 데려왔어요. 도진이는 반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에 가둬놓고 영희 씨를 만나지 못하게 했죠.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도진 씨를 찾으려고 했어요. 집까지 찾아갔지만 문전박대당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편지도 돌려보내셨죠. 저는 절망했어요. 배는 점점 불러왔고 돈은 없었고 도진 씨는 볼 수 없었어요. 선아는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어요. 결국 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작은 병원이었어요. 아무도 옆에 없었죠. 아이가 나왔을 때 간호사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도진 씨가 없으니까요. 영희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이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도진 씨의 도자를 넣어서요. 작고 예쁜 아이였어요. 울음소리도 작았고 잠도 잘 잤죠. 저는 아이를 안고 울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막막했거든요. 선아는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손자 도윤. 선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손자. 선아는 그 아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어요. 도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어요. 어린이집은 비쌌고 친척도 없었죠. 결국 저는 영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이를 보호시설에 맡겼어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돈을 벌어서 곧 데리러 올 거라고. 영희는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갔을 때 아이는 없었어요. 시설 직원이 말했어요. 입양됐다고. 좋은 집으로 갔다고. 어디로 갔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제발 우리 아이가 어디 갔는지 알려달라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선아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당신들을 떼어놓지 않았다면, 제가 조금만 이해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영희도 울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좀 더 버텼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견뎠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슬픔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어요. 후회와 죄책감, 그리움과 고통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윤호가 나왔어요. 윤호는 문틈으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윤호야. 영희는 놀라며 윤호를 바라보았어요. 다 들었니?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갔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윤호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엄마랑 그 도진이라는 사람을 떼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형이 사라진 거고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것도 형을 잃어버린 것도 다 할머니 때문이라는 거네요.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윤호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나타나신 거예요? 20년이나 지나서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되나요? 영희는 황급히 일어나 윤호를 말렸습니다. 윤호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윤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허리도 아프고 약도 먹어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호의 말이 맞았어요. 선아는 너무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망가진 후에요. 선아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윤호는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습니다. 할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엄마가 겪은 고통을, 자신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쉽게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왜요? 윤호는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선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냥 속죄하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윤호는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윤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영희와 선아는 다시 남겨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선아는 매일 영희의 집을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죠. 선아는 약을 사다 주었고 반찬을 직접 만들어 왔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선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받아들였어요. 윤호는 여전히 선아를 경계했습니다. 선아가 올 때마다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인사도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윤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선아를 만나며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영희는 선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그리움을, 후회를 나눴어요. 두 사람은 서서히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죠. 영희는 선아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아들을 잃고 손자를 찾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겠구나. 그런데 영희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졌어요. 예전에는 진통제를 먹으면 참을만 했는데 이제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어요. 영희는 윤호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어요. 윤호는 엄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더 자주 신음소리를 내는 것, 걸을 때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 윤호는 걱정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윤호가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호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배달을 나가려고 했어요. 엄마 방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크고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라 방문을 열었어요. 영희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이불을 꽉 움켜쥐고 있었어요. 엄마. 윤호는 황급히 영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가 아파? 영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아파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윤호는 영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영희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심해져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윤호는 손이 떨렸어요. 잠깐만 기다려. 내가 구급차 부를게. 윤호는 핸드폰을 꺼내 119번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잘못 누를 뻔했어요.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너무 아파요. 허리를 못 쓰겠대요. 빨리 와주세요. 윤호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윤호는 영희 곁을 지켰어요. 영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할 거야. 괜찮을 거야. 윤호는 계속 엄마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윤호 자신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엄마를 잃을까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구조사들이 영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윤호는 구급차에 함께 탔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윤호는 영희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영희는 의식이 흐릿했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영희를 응급실로 옮기며 여러 검사를 시작했어요. 윤호는 응급실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진 문 앞에서 윤호는 초조하게 서 있었어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응급실에서 나왔습니다. 윤호는 황급히 의사에게 달려갔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어때요? 괜찮아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각하게 악화됐습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서 당장 수술이 필요해요. 윤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수술이요? 그럼 엄마가 나을 수 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빨리 해야 합니다. 더 늦으면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윤호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니. 엄마가 평생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니.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당장 수술해 주세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보증인도 필요해요. 가족 중에 보증 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제가 보증 서면 안 돼요? 의사는 머뭇거렸습니다. 미성년자는 힘들어요. 성인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선 입금해야 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금액을 듣고 윤호는 절망했어요.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윤호가 몇 년을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윤호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울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윤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보증 설 사람도 없었어요. 윤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만은 살려주세요. 윤호는 하늘을 향해 빌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엄마만 살려주세요. 윤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선아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윤호야, 영희 씨는 어디 계시니? 괜찮으시니? 윤호는 멍하니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를? 선아는 윤호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침에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더구나. 이웃분이 구급차가 왔다고 하셔서 급히 왔단다. 윤호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수술해야 한대요. 근데 돈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윤호는 무너져 내렸어요. 선아는 윤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선아는 바로 간호사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맞으신가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보증 서겠습니다. 수술비도 제가 내겠어요. 간호사는 서류를 꺼내 선아에게 건넸습니다. 선아는 서류를 읽어보고 서명했어요. 수술 동의서였습니다. 선아는 신용카드를 꺼내 수술비를 입금했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선아가 윤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괜찮아. 수술 잘 될 거야. 선아는 윤호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윤호는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와 감사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왜요? 윤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건데요? 할머니는 엄마를 힘들게 했잖아요. 우리를 망가뜨렸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선아는 윤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미안하다. 선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한 게 다 내 잘못이야. 그래서 속죄하고 싶어. 이제라도 돕고 싶단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 도진이도 잃고 손자도 잃고 모든 걸 잃었어. 이제 더 이상 잃고 싶지 않단다. 영희 씨도 너도 지키고 싶어? 윤호는 선아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선아는 정말로 후회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게 보였습니다. 윤호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윤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아직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게 다 할머니 때문이잖아요. 윤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엄마를 도와주신 건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속죄란다. 선아는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그 순간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영희를 수술실로 옮기고 있었어요. 윤호는 달려가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힘내. 잘 될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영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고 윤호와 선아는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됐어요. 윤호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도했어요. 엄마가 무사하기를, 수술이 잘 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선아도 옆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영희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수술은 길어졌어요. 윤호는 초조했지만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선아도 윤호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드디어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만 잘하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윤호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선아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술이 끝난 후 영희는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최소 하루는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마취가 깨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윤호는 회복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영희의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 기계에 연결된 채 누워있는 엄마를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윤호 옆에 서 있었어요. 윤호야, 집에 가서 쉬렴. 내가 여기 있을게.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윤호는 엄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만약 엄마가 깨어났을 때 자신이 없다면 엄마가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카페테리아에 가서 음료와 샌드위치를 사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니. 윤호는 고맙다고 말하며 샌드위치를 받았어요. 사실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선아의 마음을 생각해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왔어요.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고 사람들도 줄어들었습니다. 윤호는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었어요.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깨어날까봐, 엄마가 자신을 찾을까봐 계속 깨어 있으려고 했죠. 선아는 윤호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덮어줬습니다. 조금 자렴. 내가 깨워줄게. 윤호는 선아를 바라보았어요. 선아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선아도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도 피곤하실 텐데요. 할머니가 먼저 쉬세요. 선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괜찮아. 너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버티는 힘도 있단다. 하지만 선아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윤호는 선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도 힘드시겠구나.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간호사가 왔어요. 보호자분들, 회복실은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하지만 윤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이요. 엄마 곁에 있게 해주세요. 저 여기서 기다릴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윤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허락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조용히 계셔야 해요. 다른 환자들도 있으니까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윤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옆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조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복실 안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영희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윤호는 회복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의사도 함께 왔어요.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운 듯 몇 번 깜빡였어요. 시야가 흐릿했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식이 돌아왔어요. 천장에 하얀 조명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이구나. 영희는 깨달았어요.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영희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했어요. 수술 잘 됐어요. 이제 회복만 하시면 됩니다. 영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윤호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윤호는 두 손을 모으고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윤호에게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시 후 영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깨끗한 병실이었어요. 창문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고 따뜻했습니다. 윤호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영희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단다. 영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안정적이었어요. 윤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엄마. 엄마를 잃을까봐. 영희는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걱정 끼쳤구나. 영희는 윤호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았거든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선아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영희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깨어나셨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영희는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오래된 상처. 하지만 영희는 선아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선아는 영희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의자를 가져와 앉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선아는 조심스럽게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아의 손을 가만히 느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윤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선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선아는 영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어요? 제가 속죄할 수 있게요. 영희는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랫동안 생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하는 거예요.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어머님을 원망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왜 우리를 떼어놨냐고, 왜 도윤이를 빼앗아갔냐고 하늘에 대고 소리쳤어요. 선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어머님도 힘드셨다는 걸요. 아들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가족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을 뿐이죠. 영희는 선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미워할 힘도 없어요. 원망할 에너지도 없고요. 그냥 지쳤어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오느라 너무 지쳤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영희는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윤호만 생각하고 싶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 아이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 영희는 다시 선아를 바라보았어요. 만약 어머님이 윤호에게 좋은 미래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선아는 영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회를 주셔서. 선아는 영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어요. 약속할게요. 윤호를 잘 돌볼게요. 영희 씨도 잘 모실게요.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윤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엄마의 말이 윤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하는 것이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윤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도 선아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엄마를 힘들게 한 것, 형을 잃어버린 것, 모든 게 선아 때문이라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엄마를 살려준 것, 수술비를 내준 것, 밤새 병원에서 함께 기다려준 것. 윤호는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도 윤호를 보았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호는 말하고 싶었어요.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호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어요. 선아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안도했습니다. 천천히지만 변하고 있었어요. 윤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이 세 사람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였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은 온기로 가득 찼어요. 영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죠. 선아는 영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어요. 윤호는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함께 있었어요. 윤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할머니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하지만 엄마가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지금은 그냥 이대로 천천히 가보자. 윤호의 가슴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영희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걷지는 못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하시면 몇 달 후에는 정상적으로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윤호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낮에는 배달 일을 하고 저녁이면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엄마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윤호는 예전처럼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뛰지는 않았어요. 선아가 당분간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윤호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엄마가 설득했습니다. 윤호야, 내가 쓰러지면 엄마는 어떡하니? 조금만 도움을 받자. 나중에 갚으면 되잖니. 선아도 매일 병원에 왔어요. 아침에는 영희에게 죽을 끓여왔고 점심에는 과일을 깎아줬습니다. 저녁에는 윤호와 함께 영희 곁을 지켰죠. 세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윤호는 여전히 선아에게 조심스러웠고 선아도 윤호의 눈치를 봤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영희는 재활 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쉬고 있었어요. 윤호와 선아는 병실 밖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윤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호야, 혹시 시간 있니?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윤호는 고개를 들어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뭐요?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도진이,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물건들이 있단다. 사진도 있고 물건도 있어. 혹시 보고 싶지 않니? 윤호는 멈칫했습니다. 도진,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
엄마의 첫사랑이자 사라진 형의 아버지. 윤호는 그 사람에 대해 궁금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엄마가 왜 그렇게 사랑했는지.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선아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 정말? 선아는 기뻐하며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오후 선아는 윤호를 데리러 왔습니다. 선아의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늘어선 거리를 지나 조용한 주택가에 도착했어요. 큰 대문이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윤호는 차에서 내려 집을 바라보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윤호가 살던 연립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들어오렴. 선아는 윤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윤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따라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어요.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선반에는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윤호는 이런 집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낯설고 부담스러웠죠. 선아는 윤호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올라가 복도를 지나자 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선아는 문을 열었어요. 도진이의 방이었어. 도진이가 떠난 후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단다. 윤호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책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도 닫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이곳에 살았던 흔적이 생생했습니다. 선아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이것 좀 봐. 선아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었어요. 선아는 사진첩을 윤호에게 건넸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받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까까머리를 한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이게 도진이야. 7살 때 사진이지. 선아는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윤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 장에는 조금 더 큰 도진의 사진이 있었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도진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고등학생이 된 도진, 대학생이 된 도진. 사진 속 도진은 점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진과 영희의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윤호는 사진을 만졌어요. 엄마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진이가 영희 씨를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였어.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 행복을 빼앗아 버렸지. 윤호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와 도진의 사랑이, 그들의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 짧았어요. 윤호는 선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선아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선반에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선아는 상자를 꺼내 윤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건 도진이가 남편 몰래 숨겨뒀던 거야. 남편이 발견하면 버릴까봐 옷장 깊숙이 넣어뒀더구나. 선아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하얀 옷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사진 몇 장이 있었습니다.
선아는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윤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어요. 작고 분홍빛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도윤이 태어난 지 3일째. 선아는 말했습니다. 도진이가 영희 씨네 병원까지 몰래 찾아갔었나 봐. 아기 사진을 찍어왔더구나. 내가 나중에 이 상자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윤호는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아기, 사라진 형, 자신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형. 윤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만약 그때 선아가 두 사람을 떼어놓지 않았다면, 만약 도윤이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행복한 가족으로 살고 있었을까? 선아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 이번에는 조금 더 자란 아기의 사진이었어요. 100일쯤 되어 보였습니다. 아기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뒷면에는 도윤이 100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호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어요. 도윤이의 첫 미소, 도윤이가 장난감을 잡는 모습, 도윤이가 누워있는 모습,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아는 말했어요. 도진이가 몰래 찍어온 거야. 나한테 들킬까봐 숨겨뒀더구나. 윤호는 마지막 사진을 보았습니다. 도윤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밝은 미소였습니다. 뒷면에는 우리 도윤이 사랑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도진의 글씨였을 거예요. 윤호는 사진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윤호는 자신에게도 이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을요. 선아는 윤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도진이를 지키려다가 모든 걸 망쳤어. 도진이도 잃고 손자도 잃고 영희 씨도 아프게 했어. 윤호는 선아를 바라보았어요. 선아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호는 사진을 다시 내려다보았어요. 도윤이의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은 어디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윤호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아버지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줬을까요? 윤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선아는 윤호를 꼭 안아줬어요. 그럼, 당연하지. 도진이는 가족을 정말 사랑했어. 너도 분명 사랑했을 거야. 윤호는 선아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형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갈망.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윤호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도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랑 둘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가족이요. 서로 의지하고 함께 웃고 같이 밥 먹는 그런 가족이요. 선아는 윤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하자. 다시 시작하자. 가족으로. 윤호는 선아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았어요. 선아도 윤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도진의 방에서, 도진의 물건들 사이에서 윤호와 선아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랜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다시 보았어요. 도윤이의 미소가 윤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야. 윤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겨울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새싹을 틀었고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영희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재활 치료는 계속 받고 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걷기는 했지만 혼자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몇 달만 더 재활 치료 받으시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낡은 연립주택에 살지 않았습니다. 선아가 영희와 윤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거든요. 처음에는 둘 다 거절했어요. 너무 큰 호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아는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함께 살자. 혼자는 너무 외롭단다. 가족이 함께 있어야 가족이지. 영희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윤호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둘은 선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사를 하던 날, 윤호는 낡은 연립주택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어요. 이곳에서 힘들게 살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배달을 뛰며 밤늦게 돌아오던 날들, 엄마의 아픈 신음소리를 듣던 밤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가 됐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선아의 집은 넓고 따뜻했습니다. 영희에게는 1층에 방을 마련해줬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드니까요. 방에는 편한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영희는 방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좋은 방에서 살게 될 줄 몰랐어요. 윤호에게는 2층에 큰 방을 줬습니다. 도진이 쓰던 방 옆이었어요. 방에는 책상과 침대, 컴퓨터가 있었고 벽에는 윤호가 좋아하는 포스터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윤호는 방에 들어서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방이 이렇게 클 수가 있나요? 선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편하게 지내렴. 윤호는 배달 일을 그만뒀습니다. 선아의 권유로 자동차 정비학원에 등록했어요. 윤호는 예전부터 차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기계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원에서는 엔진 구조부터 시작해 차량 정비 기술을 배웠어요. 윤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집중해서 듣고 실습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강사는 윤호를 칭찬했습니다. 윤호 학생, 정말 손재주가 좋네요. 이 정도면 나중에 훌륭한 정비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들은 윤호는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배달만 하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꿈이 생긴 거예요. 저녁이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선아가 직접 요리를 했어요. 선아는 요리 솜씨가 좋았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불고기, 잡채, 매일 다른 음식이 식탁에 올랐어요. 영희는 처음에는 미안해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하지만 선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가족을 위해 밥을 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단다. 선아는 진심이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았던 선아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어요. 윤호야, 오늘 학원은 어땠니? 선아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오늘은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 배웠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윤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어요. 영희는 윤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윤호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엄마가 자랑스러워. 영희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윤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선아는 매주 목요일마다 도시락을 쌌습니다. 영희가 재활 치료를 받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선아는 영희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과거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영희는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진 씨는 노래를 정말 잘 불렀어요. 기타도 칠 줄 알았죠. 저한테 자주 노래를 불러줬어요.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도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어요. 피아노도 배웠고 나중에는 기타를 독학했죠. 선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도진이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와 함께요. 윤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이었는지, 저랑 닮았는지. 윤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리고 형도요. 도윤이 형? 형이 어디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선아는 윤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속 찾아볼 거야. 언젠가는 도윤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선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영희도 윤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포기하지 말자. 도윤이가 어디 있든 잘 살고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느끼며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비록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봄은 어느새 여름이 되었고 여름은 다시 가을로 변했어요. 영희는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천천히지만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영희는 정원을 거닐며 꽃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장미, 백합, 국화, 여러 꽃들이 정원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윤호는 학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정비소에 취직했어요. 처음에는 보조로 일했지만 윤호의 실력을 알아본 사장님은 윤호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윤호는 열심히 일했고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언젠가 선아에게 받은 도움을 갚기 위해서요. 선아는 두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영희와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윤호를 배웅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하는 일상.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선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정원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할머니, 엄마. 윤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두 사람은 윤호를 바라보았어요. 뭐니? 선아가 물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요. 엄마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고 할머니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셨어요. 윤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투성이었어요. 엄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아이도 잃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잃고 손자도 잃었죠. 저는 아버지도 없이 힘들게 자랐고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상처가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다는 걸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아도 눈물을 닦았어요. 윤호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잡은 이 손은 이제 놓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가을바람이 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있기에 견딜 수 있었어요. 외로움은 사라졌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올랐어요. 윤호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형, 어디 계시든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영희는 정원의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꽃들은 추위가 오면 시들겠지만 봄이 오면 다시 피어날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든 시기가 있지만 다시 행복한 시기가 찾아오는 거죠. 선아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다시 가족을 얻게 된 것에, 외로움에서 벗어난 것에, 비록 도진도 도윤도 없지만 영희와 윤호가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안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는 차가운 가을바람과 달리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선아는 차를 끓였고 영희는 과일을 깎았어요. 윤호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조용한 식탁에서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작은 농담에도 웃음이 터졌고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어요. 서로의 웃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족의 온도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세 사람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잊지 않되 붙잡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가족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잘 자렴. 내일 봐요. 좋은 꿈 꿔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며 방문을 닫았습니다. 윤호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좁은 방에서 엄마 걱정하며 배달을 뛰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생겼고 희망도 보였어요. 윤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윤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니까요. 새로 쓰는 가족의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